과학 2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야 화학 그거 없나 화학? 맞네 전문가 있네. 화학 전문가 있네. 아니 그 원자 껍질 이론이나 이런 거는 다 알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와 이거 어렵다 야. 간다 과학이. 자 한번 해볼게요. 수소 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이거 왜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분해. 그럼 첫 번째 수소 분자가 뭘로 깨진다? 수소 원자로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 깨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면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자, 여기 안에 이 내부에 있는 전자가 어떤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언니들 우리 화학 배경 지식 없는 친구들은 들뜬 상태 모를 수 있잖아. 들뜬 상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야, 핵과 전자 내가 설명해야 되는 상황 아니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아, 너무 무시했. 자,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기준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위치한 상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다? 에너지가 어떻다? 조금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그렇죠.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에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얘가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뭔가를 내뿜는다라는 겁니다. 내뿜는 게 뭐다? 특정 파장의 빛입니다. 빛을 내뿜습니다. 이거는 고유한 특정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지? 웨이브. 오케이. 진동수와 진폭, 주파수. 알죠? 자, 갑니다. 야, 다 이과 아니야, 그러고? 맞지? 아, 미안하다. 자, 이과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 포함하는데, 자, 요거 이 특정 파장의 빛이 특징이 뭐야?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뭐다? 원래는 프리즘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인 색깔이 나오는데 얘는 특정 라인에만 딱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 스펙트럼. 그 다음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가 않고 끊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 스펙트럼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뭐다? 첫 번째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정 값만 허용한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까지가 지금 첫 번째 문단의 빌드업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니 서윤아 얘기해봐. 이거 화학에서 다 배우는 거지? 아니 그냥 팩트를 알고 싶은 거야. 아니 콧구멍 삼순 실어 허허허. 아니 뭐 팩트를 말하라는데 아니 배우냐 안 배우냐 빨리 얘기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세부 내용 안 물어볼게 오늘은. 자, 오늘 티셔츠부터가 어디 뭐 영정 올라가는 것처럼 영혼이 올라가는 거 저거 뭐냐 저거? 자, 머리 아파 진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형님 나오죠. 닐스 보어 형님. 보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보어 형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걸 얘기하는데, 자, 그거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된다. 이해됐나?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이제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얘는 원래는 일방향으로 관성의 힘이 있잖아. 그럼 이 땡기는 힘이 뭔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 그 다음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며,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는 뭐다? 핵이 있고 핵.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얘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요 두 개가 땡긴다. 이거는 뭐 공통과학 수준이죠. 그 다음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을 따라 움직인다. 요 라인, 요게 특정 에너지 준위죠. 요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 에너지 준위, 요게 요 에너지 준위, 이거 뺑뺑 도는 이 에너지 준위가 방출되는 스펙트럼하고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관찰해 봤겠죠? 그 다음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의 문제점. 자, 다전자 원자 설명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하나의 껍질만 있는 경우에는 얘가 적용이 되지만 두 개, 세 개 사이클 돌고 있는 거는 이 이론이 적용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 나오죠. 전자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지?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되더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가볼게요. 자,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 고전 물리학에 위배됐다는 것은 이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이 전자가 요 사이클 원형 운동을 할 수 없나 봐.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자,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자, 슈레딩거 형님이 나옵니다. 파동성, 웨이브. 자,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파동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한번 가보자고.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에 고정된 현, 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이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자, 그럼 정상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림 1은 각 점이 진폭이 0인 마디이며, 그렇죠? 그리고 각 끝의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그림 1 설명인데 뭐냐면 진폭 0 0이고 자, 파동이 2분의 1 파장.
의 정수배. 그럼 정수배라는 건 여기서 보면 뭐 2분의 1 파장, 뭐 3분의 1 파장 정수로만 떨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즉 정상판은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이게 중요하다. 요렇게만 제한됩니다. 자, 그다음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적 모형, 이 가정이죠. 그림 1과 같은 가정입니다. 이거 정수배로 제한한다는 거. 이 가정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어냈다? 양자역학적 모형. 이거 어렵다. 여기서부터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 문단이 이제 양자역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 z 이렇게 축을 3개로 만들죠. 함수로 수소원자의 파동함수를 고려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파동함수를 만드는데 자, 좌표 x, y, z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자, 파동함수 고려해보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원자도 마찬가지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얘가 늘 움직이잖아. 늘 움직이고 있거든. 그럼 한 곳에 고정된 좌표를 찍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불확정이잖아. 이 좌표 자체가 불확정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거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 통해서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론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파동함수의 얘의 뭐는 제곱값은 이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고.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자, 이 제곱값의 의미가 뭐냐면 특정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래. 그럼 이 파동함수, 이거 슈레딩거가 만든 이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발견할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거지. 이해됐나? 그 자리에 있겠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 좌표에 따른 파동함수 값을 제곱한 후에 이 둘의 비율을 계산하면 얻을 수 있대. 그럼 점 2의 함수값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 제곱의 비율이 100이라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보다 100배 높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됐나? 지훈이 알겠나? 오케이. 야, 화학 선택지 알겠지? 이해됐나? 자,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의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 어디에 전자가 몇 퍼센트 확률로 분포하는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겁니다.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걸 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전자의 발견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핵과 가까운 곳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그거는 이 이론하고도 좀 맞닿아 있잖아. 얘가 땡기니까. 그렇죠?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망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지. 맞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림 2의 자,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에 부피는 증가하므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원리고 나발이고 간에 자, 거리를 봤을 때 이게 확률이고 이게 핵으로부터의 거리라면 여기가 핵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대. 왜? 이 정도로 가까우면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핵에 붙어버리겠지. 맞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거리까지는 발견 확률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쭉 발견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요 이유로 얘기한 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 끝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점점 커지잖아. 그리고 그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이라는 개념, 이거 중요하다.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요게 최대값이겠죠. 그럼 요만큼의 거리, 요 거리가 뭐다? 보어 모형 궤도 반지름, 보어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슈레딩거 모형은 이러한 그 다전자 원자를 적용하지 못하고 고전 물리학에 위배되는 내용을 갖다가 파동역학으로 좀 풀어내가지고 어떻게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각 점마다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특정 거리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정점 찍고 쭉 내려오더라. 그런데 이 정점 찍는 시점이 보어가 말하는 요 반지름과 일치하더라. 그럼 보어의 이론을 조금 지지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 이 글이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조금 초보적인 글이죠. 왜냐하면 파동함수나 이런 것들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잖아. 이것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대학과정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정도 느낌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과학 2는 다 풀었죠. 그 2 풀이 좀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 거 풉시다. 자, 173쪽에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거는 쉽죠. 답은 5번이죠.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 어떤 거? 이 보어. 이거였죠.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게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이론이죠. 그렇죠? 답이 5번. 그 다음에 2번에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얘죠. 들뜬 상태. 낮은 에너지 전이하면서 빛 방출한다 했습니다. 맞고. 2번에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 고정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한다 했죠. 대신에 정수배로 제한만 된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수소 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 이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때문에?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했죠. 특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원자핵 주변 두 점에서 파동함수 값을 제곱한 값들 간의 비율은 각 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 비율과 같다. 이거 주의해야죠. 내신할 때 뭐 제곱 슬쩍 뺀다라든지 그럴 수 있죠.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가는 우리 보다시피 이 내용이었죠. 이거 고전 물리학에 위배된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기 한번 보면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 둘 다 마찬가지죠. 전하를 띤 입자들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합니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면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므로 이는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여러분들 뭐 속력, 속도는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되죠? 속도는 그 방향 개념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일정하게 가더라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할 때는 무조건 빛을 에너지 방출하게 된다.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럼 감소한다라는 건 뭐야? 얘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닐스 보어의 이론대로 껍질을 돌고 있는 게 고전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속도 운동을 하는 한 에너지를 잃는 건데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잃고 얘가 이 껍질을 뭐 탈출해가지고 뭐 해관에 빨려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핵에 접근하게 되어 에너지 준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기억 이론은 선 스펙트럼 왜 일어난다 했습니까? 요 궤도 이론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설명했어? 파동의 2분의 1 파장 정수배, 이걸로 제한된다 했는데 그 정수배로 제한되기 때문에 껍질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나 이해한 내용. 요거는 뭐 없다. 잘했더라고.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요 방사 방향 확률 최대일 때 요 보호 궤도 반지 이름과 일치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단어 문제. 이거는 뭐 4번. 정리하면 솔직히 1, 2, 3 중에 2가 제일 어렵거든? 3도 쉬워. 그래서 나머지 지금 1하고 3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뒤에 4가 대파 어렵거든? 4는 하지 말고 미리 숙제 얘기할게요. 4는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알겠죠? 5, 6은 좀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합시다.